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주로 하는데 회사 일의 특성상 준공이 시작되는 한 지역에서 3, 4년 정도 머물며 일을 하고 완공이 되면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에서 생활을 했었죠. 아내는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저와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지냈고 저를 따라 사는 곳을 함께 이동했었죠. 그런데 아들 서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전학을 자주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은 고향집에 남고 저는 현장에 따라 거처를 옮기면서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더라 라는 말도 많았지만 저희 부부는 꽤나 안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애교 많고 착한 아내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원래 성격이 애교가 많고 여성스러운 편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저하고는 알콩달콩 연인처럼 지냈죠. 저희는 자주 통화를 했는데 그럴 때면 아내는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서준이 아빠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데 나는 오죽하겠어. 당신 오는 금요일만 손꼽아 기다린다니까? 나도 우리 여보랑 서준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래도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얼른 와, 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결혼한 지 14년이나 됐는데도 어쩜 그렇게 꿀이 떨어지냐며 아직도 연인 같다고 부러워하곤 했죠. 저 역시 싹싹하고 예쁜 아내 덕분에 늘 힘이 났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만은 가까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서준이가 주말에 태권도장에서 1박 2일 캠프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 아내와 저 둘이서 오붓한 주말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말에 집에 못 내려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주말에 일이 있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제 말에 아내의 목소리가 급격히 시무룩해졌습니다. 크게 실망한 눈치였죠. 아, 정말? 이번 주 뭐다? 서준이도 마침 없고 해서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이 그렇게 됐네. 일 때문인 건데 어쩔 수 없지. 알았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아내는 서운해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주말에 집에 내려가는 낙으로 사는데 못 내려가는 날에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공교롭게 일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가는 건 안 되지만 토요일 점심시간에는 출발할 수 있겠더군요. 다시 가겠다고 연락을 하려다가 아내를 놀래켜 주려고 따로 연락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과 집은 차로 3시간 정도 거리였죠. 그렇게 열심히 운전해서 한달음에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겠다고 했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잠깐 나갔나 보네. 저는 아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놀래켜주고 싶기도 했고 또 금방 오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8시, 9시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어디 멀리 갔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여보 왜? 나 지금 민정이 만나고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문자만 짤막하게 돌아왔습니다. 민정 씨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이 시간까지? 의아했지만 일단 기다렸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는데 괜히 재촉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집에 와서 기다린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자는 생각에 베란다에 널려있던 빨래를 걷었습니다. 아내와 제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처음 보는 셔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내 옷을 샀나 싶은데 가만 보니 제가 평소에는 입지 않을 화려한 색깔이고 사이즈도 제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도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제 것도 아니고 딱히 아들 서준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입을 만한 옷도 아니었거든요. 이건 누구 옷이지 싶으면서도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며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 1시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이 시간까지 안 왔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려 하는데 그제야 때마침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아내를 기다렸는데 아내는 술에 좀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던 아내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기절 초풍하며 놀라는 겁니다. 어머 깜짝이야! 여보!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놀랐죠. 많이 놀랐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놀랄 줄 몰랐네. 그런데 그때 아내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군요. 단순히 너무 놀랐다기보다 좀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못 내려온다더니 어떻게 온 거야? 일이 빨리 끝났지. 근데 당신 술 먹었어? 여지껏 민정 씨랑 있었던 거야? 맞아. 민정이랑 있었어.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저를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막 웃으며 저한테 변명을 하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놀라서 갑자기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놀랐잖아.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놀랬을 줄 몰랐지. 애 떨어질 뻔했어. 다음에는 연락 좀 꼭 주고 와. 알았어. 근데 이 시간까지 민정 씨는 왜? 그게 실은 민정이가 남편이랑 이혼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이혼? 그래서 상담해주고 왔어. 민정이가 나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도 그만 집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랑 사이 좋았잖아. 그 집 남편 돈도 잘 번다고 했고. 뭐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아는 거지. 그랬구나. 그래서 민정 씨 달래주다가 늦은 거구나. 응. 민정 씨도 많이 속상한가 보네. 아예 이혼한대? 뭐 그렇대. 사이 안 좋은 지 꽤 됐나 봐.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지. 저기 여보, 나 들어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씻고 나올게. 그렇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무심결에 물어봤습니다. 참, 내가 빨래 다 개어놨어. 근데 못 보던 옷이 있던데? 이거 누구 거야? 아내는 화들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이 옷 말이야. 이거 뭐야? 내 거 아니지? 그거 민정이한테 받아온 거야. 민정 씨한테 이 옷을? 이거 남자 거잖아. 맞아. 그거 민정이 남편 건데 비싼 브랜드잖아. 근데 사이즈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우리 신랑 입혀야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죠. 이거 내 사이즈도 아니야. 그리고 무슨 남의 옷을 받아와. 워낙 비싼 데 건데 민정이가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확 버려버릴까 하더라고. 근데 아깝잖아. 그래서 나 달라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 왜 받아와.
그리고 나랑은 사이즈도 안 맞는데 뭐. 아, 그런가? 나는 워낙 비싼 브랜드니까 아까워서 안 되면 중고거래 사이트라도 올리려고. 하여튼 우리 마누라 살림꾼이야. 아주 알뜰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거 괜히 받아오지 마.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이런 요란한 옷을 입겠어? 아, 그치. 맞아. 그냥 돌려줘야겠다. 아내는 웃더니 제 손에서 옷을 받아가더라고요. 사실 아내의 행동이 평소 같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친한 친구의 이혼 위기에 함께 아파하는 아내였기에 더는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아내가 제게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주말을 맞아 집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우연히 아내의 친구 민정 씨를 본 겁니다. 사실 같은 마트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한 번씩 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이혼 위기라던 남편과 너무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자 둘 다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곧 이혼할 예정이라더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정 씨는 저보고 어머 영민 씨 오랜만이에요. 주말이라서 내려온 거죠? 아, 예. 근데 세정이는 왜 같이 안 왔어요? 아, 집으로 가는 길에 뭐 살 게 있어서 잠깐 혼자 들른 거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통 바빠서 세정이 못 본 지도 꽤 됐네요. 조만간 부부 동반으로 한번 봐요. 애들 데리고 캠핑이라도 한번 가던가. 예, 그러죠. 그렇게 민정 씨와 민정 씨 남편과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민정 씨는 이혼 위기도 아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내를 안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민정 씨를 만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아내는 어디에 있었던 건지, 누구랑 그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던 건지, 저는 그날부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병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고 나니 마음이 지옥이 되더군요.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수상해졌죠. 평일에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 의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집으로 간 날 밤늦게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아내의 휴대폰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잠금 패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원래 아내는 잠금 패턴을 안 썼는데 그것마저도 의심이 되더군요. 내가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내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 속만 타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바쁜 일 때문에 집에 내려가지 못했죠. 토요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일요일은 늦은 시간까지 늦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집에 왔다가 그냥 갔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아. 아빠는 이번 주에 안 내려갔는데? 이상하다. 어젯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빠 온 줄 알고 나가볼까 하다가 너무 졸려서 그냥 잤는데. 화장실 쓰는 소리도 들리고 엄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빠인 줄 알았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집에 간 적이 없는데 아들이 잠결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뇨. 소름이 쫙 끼치면서 동시에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와 동시에 그 정체 모를 옷도 덩달아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친구인 민정 씨 남편의 옷인데 버리긴 아까운 좋은 옷이라 받아왔다고 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아마도 누군가를 집까지 불러들인 모양이었고 그 누군가에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랑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집이 비는 사이 모르는 남자를 불러들였다고?
집에 옷을 놔둘 정도로 자주 드나들었다고? 게다가 심지어 어제는 밤늦게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니, 그것도 작은 방에 애가 자고 있는데?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아내에게 따질까 했는데 딱히 물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지만 그건 잠결에 잘못 들은 거라고 하면 그만이고 자기는 딴짓한 적 없다고 우기면 끝이니까요. 너무 분노하고 기가 막혔지만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화요일에 연차를 내고 몰래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문화센터에 가서 강좌를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화요일이었거든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아내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 집으로 들어갔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을 보는데 그곳은 더 이상 제 보금자리가 아닌 역겨운 배신의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방에 아주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고 나왔습니다. 최대한 장시간 녹음되는 제품으로 해두긴 했는데 제가 주말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진 뭔가가 녹음되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녹음이 정말 되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녹음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서준이 학원 갔어. 지금 와도 돼, 자기야. 아, 그래? 그럼 가게 맡겨놓고 금방 갈게. 참, 지난번에 와인 심하게 튀어서 놓고 간 셔츠 그거 챙겨놨어? 챙겨놨어. 안 그래도 저번에 남편이 와서 깜짝 놀랐잖아. 하필 그걸 발견해서. 헐, 대박. 그래서 뭐라고 둘러댔는데? 아, 친구 남편 거라고 했지. 좋은 옷이라서 받아왔다고. 우리 남편 순진해서 그런 거 다 믿어. 와, 진짜 대박이네. 진짜 완전 순진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선 용암 같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순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믿어준 거였습니다. 14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지켜왔는데 아내는 저를 완전 바보 취급하면서 이 남자와 놀아나고 있더군요. 게다가 상습적으로 집까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대담함이 엽겹기까지 하더군요. 그 둘의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보니 그 남자도 저희 아파트와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또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같았고 틈틈이 저희 집에 놀러왔던 것 같더군요. 심지어 늦은 밤에 저희 집에 드나들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들이 들었던 그 소리는 바로 상간남이 들어오는 소리였던 겁니다.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가 갈리고 생각 같아선 그 두 것들 인생 종치게 만들고 싶더군요. 저는 아내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지 잠도 자지 못하고 내내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아내의 배신으로 이렇게 끝이 났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농락당했구나. 생각할수록 참담하고 기가 막혔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어조로 아내에게 말했죠. 이세정. 갑자기 왜 이름을 불러? 성까지 붙여서. 아내는 웃으며 장난을 쳤지만 그 웃는 얼굴을 보는 것까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내가 딱 한 번만 물을게. 나한테 진짜 할 말 없어? 이 집에 남자 부른 적 없냔 말이야. 그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장난쳐? 맞아,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사람을 뭘로 보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하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너무 기막혀하고 억울해하는데 만약 제가 증거가 없었더라면 정말 아내는 결백하다고 믿을 만큼 연기를 잘하더군요.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차분하게 말했죠. 상가 카페 사장. 그 인간이 우리 집 왔었잖아. 툭 하면 드나들잖아.
제가 구체적인 상간남의 정체까지 말하자 아내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 왜 이래? 무슨 의심병 걸렸어? 라며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제 휴대폰으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겨운 대화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녹음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고 녹음이 끝나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내가 당신도 없고 너무 외로웠다가 어쩌다가 딱 한 번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딱 한 번 그런 걸로 나 협박하면서 남편한테 다 알려버릴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협박당해서 만났다고? 맞아.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피해자야. 이 남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저는 아내의 팔을 잡고 상가로 갔습니다. 아내가 일단 놓고 얘기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저는 막무가내로 아내를 데리고 카페로 쳐들어갔습니다. 주말 낮이라 그런지 카페 안에는 사람이 꽤 많았죠. 그리고 카페에는 아내의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자 한 명과 바로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부부끼리 장사를 하는 듯 했죠. 저는 속으로 저 새끼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들었지만 얼굴은 처음 봤죠. 뺀질뺀질하게 생긴 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팔을 확 놓고 그 남자 멱살을 확 잡았죠. 제가 갑자기 사장 멱살을 잡으니 그의 아내도 소리 지르고 카페 손님들도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네가 내 마누라 협박한 그 새끼지? 협박이라니. 내 마누라랑 자고 그걸로 또 협박해서 우리 집까지 수시로 드나들었다며 이 미친놈아. 저도 다 압니다. 아내랑 그 상간남이 쌍방이라는 것을요. 서로 좋아서 만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개망신을 줄 작정으로요. 제 말에 그 상간남은 멱살 잡힌 채로 제 뒤에 있는 아내를 쳐다봤고 제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쪽팔리긴 한지 얼굴 가리고 난리였죠. 그 상간남의 아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로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식은 땀을 흘리며 쩔쩔 매더군요.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너 저번 주 토요일 밤에 우리 집도 들어왔었다며.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안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에 상간남의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날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가집 간다고. 당신 말해봐. 그날 상가집을 간 게 아니라 저 여자 집에 갔던 거야? 상간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 매더라고요. 카페 안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엄청났죠. 너 이 새끼 따라와. 경찰서로 끌고 가서 콩밥 먹일 테니. 잠시만요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는데. 선생님 아내분이랑 잔 건 맞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협박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이세영 씨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이세영 씨가 남편이랑 주말 부부라고. 집에도 잘 안 오고 너무 외롭다고. 툭 하면 연락해서 술 먹자고 하고 집에 오라고 했잖아. 그 말에 제 아내도 기함하더라고요. 미쳤어요? 내가 언제?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 집 비번도 네가 알려주고. 야, 입 안 닥쳐?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상간남 멱살을 풀어주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라고 저 자식이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하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저 상간남하고 아내는 서로를 삿대질하며 네가 먼저 꼬셨네 나는 피해자네 싸우고 있었죠. 그 와중에 상간남 아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자기 남편을 돌려세워 싸대기를 때렸고 덩달아 제 아내의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울고 악쓰면서요. 머리채 잡힌 아내는 저보고 애타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수라장을 그냥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선 아내의 비명소리와 상간남이 말리는 소리, 그리고 상간남의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일은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카페도 바로 임시유업 내걸었고 이혼을 하네 어쩌네 난리였죠. 제 아내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자기가 미쳤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하자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내가 키우겠다고 했죠.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애를 키우게 할 순 없다고요. 아내는 눈물 콧물 쏟으며 딱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절절히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제 모든 마음은 이미 싸늘히 식은 후였습니다. 밖에서 그 지랄을 떨고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집안까지, 그것도 작은 방에 버젓이 아들도 있는데 집으로 상간남을 끌어들일 수가 있나요? 저는 아내를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죽어라 빌었고 나중에 장인어른 장모님까지도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애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묻을 수 없는 문제라고 끝내겠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아들은 포기할 수 없다던 아내와 양육권 다툼 소송도 했죠. 결론적으로 아내는 경제력도 없었고 친정의 도움을 받기에도 힘든 상황이었고 또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이 엄마가 아니라 저를 양육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집을 정리하고 아들과 떠났고 아내는 그 지역에 혼자 남았습니다. 또 그 상간남의 아내가 제 아내를 고소했다고 하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탓에 이혼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아직도 저한테 따로 한 번씩 연락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아내를 많이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과 상처가 엄청나서 그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아들한테는 여전히 엄마고 아들한테 엄마 역할하는 것까진 제가 막진 않겠지만 나한테 당신은 더 이상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분명히 말해두었죠. 저도 단란했던 가정이 깨진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파렴치하고 도를 넘은 행동은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었고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낯선 괴물이 될 수 있었는지 가끔 생각합니다. 그저 외로웠다는 변명으로 남편과 아들이 있는 가정을 배신하고 아들이 잠든 공간에 낯선 남자를 끌어들인 그 사람. 내가 그동안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나 싶기도 하네요. 어른들의 잘못에 아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준 것 같아 아빠로서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 아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평생을 다해 아들의 곁을 지키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겠죠. 제 서툴고 아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내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한때는 제 인생에 다시는 봄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그런 절망뿐이었죠.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오랜 인내의 끝에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제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엄마와 저를 때렸고 집안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몇 년 뒤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혼자가 되었죠.
외롭고 너무 힘들었을 때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거든요. 저는 다정함에 목마른 사람처럼 그 남자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라면 내가 원하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 하나로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나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제가 도망쳐 나온 저희 집이 작은 지옥이었다면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곳은 더 크고 교묘한 지옥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연애할 땐 그렇게 다정하던 남자가 결혼하니 세상 게으르고 자기 중심적인 본색을 바로 드러냈죠. 퇴근만 하면 옷과 양말은 아무데나 던져놓고 밥그릇 하나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좀 시키기라도 하면 피곤한데. 원래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한 번도 이런 걸로 잔소리한 적 없는데 너는 왜 그래? 네, 남편과의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마마보이였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우쭈쭈 떠받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어. 크게 될 인물이니 와이프가 옆에서 내조해주고 잘 받쳐줘야 된다. 사실 남편은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무조건 내 아들이 최고다, 내 아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셨죠. 어머님의 맹목적인 칭찬은 남편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고 남편은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엄마에게 달려가 제 흉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뭐라고 한 적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버릇 어디서 배웠어? 집안 분위기가 그 모양이라서 그런지 아주 엉망이네. 부모도 없어서 어디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다 내가 가르쳐야겠다. 전화를 끊고 서글퍼하는 제게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 제대로 된 집안 환경에서 안 커서 그런지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아내의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선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 집안 환경이 그게 아니었잖아.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남들이 보면 욕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 알려주는 거 다 잘 배워놔. 어디 가서 배우겠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제 불행한 과거를 무기 삼아 저를 부족하고 결핍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가르침으로 포장했어요. 처음엔 너무 기막히고 서러웠는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는지 나중에는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폭언과 막말에 익숙해지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모욕을 듣고도 모른 채 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제 처지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속에서는 우울과 화가 계속 쌓여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상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온종일 지쳐있던 제게 그는 마치 대단한 소식이라도 전하는 듯 상기된 얼굴로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당신 무슨 짓이야? 모르면 잠자코 있어. 다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은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야. 요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주식으로 돈 엄청 잘 벌었거든. 나 그 사람 밑에서 배우려고. 솔직히 월급 모아서 언제 부자 돼. 이건 기회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아무나 가르쳐주는 줄 알아?
내가 이러는 거 결국 다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의 말은 가족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냥 회사 다니기 싫어서 저지른 책임감 없는 짓이었죠. 남편은 두고 봐, 금방 강남에 아파트 사줄게 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전혀요. 저에게 그 시기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휴대폰 주시계만 들여다보며 일이 일비했고 집안은 그의 한숨과 신경질로 가득 찼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결과도 처참했죠. 시어머니 돈에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대출까지 주식에 쏟아부었는데 그 돈을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날렸으니까요. 어느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빚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나 싶고요.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망했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네가 옆에서 부축이니까 내 아들 인생이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너무 박복하다 보니 내 아들까지 저렇게 된 거다. 그리고 너는 아내가 돼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뜯어 말렸어야지. 대체 뭘 한 거니? 아이고, 팔자 드생게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말아먹네. 그러면서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제게 미안해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여전히 방구석 폐인이었고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를 들볶았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와 내 아이를 구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라는 것을요. 품에 안긴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나 같은 시궁창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반드시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웹디자인을 미천 삼아 쇼핑몰을 시작했죠. 아이를 둘러엎고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아이를 재운 뒤 거실 구석에 조명을 세우고 새벽 4시까지 상품 사진을 찍고 꾸벅꾸벅 졸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안일, 육아와 병행해야 했기에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내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공포가 저를 채찍질했거든요.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편하고 예쁘게 입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은 코디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늘어나고 통장에 처음으로 수익이 찍혔을 때 저는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고 제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였으니까요. 그 돈이 점차 늘어나고 사업은 무섭게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대학 동기였던 컴퓨터공학 전공 친구와 손을 잡고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 옷을 추천해주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업계 최초였고 저희 쇼핑몰은 순식간에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남긴 빚 3억 원을 모두 갚는 날이 왔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당연히 제 명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남편과 어머님은 가면을 바꿨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닳도록 저를 칭찬하더군요. 어머님은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 덕에 어깨 펴고 산다 며 자랑했지만 그 끝은 늘 다 내 아들이 여자를 잘 들인 복이고 우리가 오갈 데 없는 너를 받아준 덕분이지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한테 잘해야 돼.
솔직히 어느 집에서 너 같은 조건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하니? 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니까 편견 없이 받아들여 준 거지.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가족들한테 잘해야 돼. 그거 있잖아? 대번에 망한다. 그런 사람들 여럿 봤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 힘들 때 가족이 되어준 거 알지? 그거 알면 우리한테 잘해. 결국 남는 건 가족들밖에 없거든.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 가스라이팅 했죠. 게다가 남편도 겉으로는 저를 치켜 세웠지만 그 눈빛에서는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기 진짜 대단하고 멋지다. 나는 자기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 말처럼 알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도움이 있었던 거.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가족이 제일 중요해.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결국 뭐야?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나도 비록 빚만 남긴 했지만 가족들 전부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알지? 우리가 자기의 진짜 버팀목인 거야. 그걸 꼭 명심해야 돼. 라고 했죠. 어머님과 남편의 저런 말들을 신물이 나게 들으면서 제 마음으로도 그래, 돈도 많이 생겼으니 가족들한테 잘하자. 미우나 고우나 결국 내 가족들 아니냐 생각했죠. 그런데 갈수록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이 엄마는 아들이 신상백 사줬다는데 나는 언제쯤 며느리 덕 좀 보려나. 나도 사장 남편인데 이 정도 시계는 차줘야 체면이 살지 않겠어?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어났고 심지어 어머님 사는 집 전세금까지 제가 해주었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건 줄 알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에게는 가장의 체면을 세워줄 고급차를 사주었고 어머님에게는 명품관 VIP가 될 수 있는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용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야 하는 월급이 되었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줄면 사업이 어렵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제가 번 돈은 그들의 사치를 위한 땔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아내이자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잘 듣고 돈 잘 버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저를 덮고 있던 가스라이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명절의 시작은 언제나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했고 저는 군소리 없이 따랐죠.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 산소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돌아가셨잖아. 산 사람은 챙겨야지. 그래, 맞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시부모부터 챙기는 게 도리 아니냐? 예전에는 싸우기 싫어 넘어갔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번 설엔 우리 엄마 산소부터 갈 거야. 당신이랑 애도 같이 가. 뭐라고? 우리 엄마 알면 난리나. 이제 순서는 내가 정해. 싫으면 당신 혼자 시댁 가. 난 알아서 갈 테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엄마의 묘로 향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올리며 절을 드리자 오래된 죄책감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어미 말은 개똥으로 들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왜 거기 먼저 가? 당연히 시댁 먼저 와야지. 어머님, 10년이면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뭐? 너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 제게 달려들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안 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밀었고 바닥으로 나가떨어진 시어머니를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저는 그들을 보며 코웃음을 치며 선언했죠. 똑바로 들으세요. 돈 버는 사람은 나고 내 돈 쓰고 싶으면 내 말 들으세요. 그게 싫으면 이혼이고요. 남편과 어머님은 입이 뜨악해지더군요. 당신 미쳤어? 이혼이라니! 미친 거 아니고 이제야 제정신이야. 생각해보니 참 어이없네. 내가 왜 죽어라 벌어서 어머님하고 당신 사치 부리는 거 메꿔줘야 해? 내가 어리석었던 거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나 더 이상 그런 짓 안 해. 결정해. 앞으로 내가 모든 의사결정할 거고 내 얘기 듣고 잠자코 지내면 이혼까진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바로 이혼이야.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미쳤나 보다. 와, 진짜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야! 네가 벌면 얼마나 벌었고 우리한테 뭐 얼마나 해줬다고.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팔자에도 없는 온갖 사치 다 누리게 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거 없겠네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혼하고 남남하면 되겠어요. 뭐야? 여보! 기생충 같은 당신들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움직였죠. 가장 먼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두 번 다시 제 돈으로 흥청망청 쓰게 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것들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 시계와 물건들을 싹 다 박스에 담아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소장과 함께 어머님께 드렸던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요. 예상대로 어머님은 전화해서 악을 썼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집행관들과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버티던 어머님은 울고불고 소리쳤지만 법은 냉정했죠. 짐 하나하나 집 밖으로 내던졌어요. 길바닥에 짐더미 위에 주저앉아 욕을 퍼붓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제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이를 갈더군요. 하지만 그가 택한 성공의 길은 한심하게도 도박이었습니다. 능력도 멋도 없는데 큰 돈은 벌고 싶으니 선택한 게 결국 도박이었던 거죠. 한심하게도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나마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받은 돈 다 날렸다더군요. 강원랜드 근처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떠돌다 결국 변두리에 손바닥만한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제가 눈치 보며 맞춰주던 사람들, 저라는 물주가 사라지니 단박에 그토록 초라한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의 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제 딸과 저만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딸을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데 그때마다 진짜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이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에게서 받고 싶었던 그 가족에 대한 안정과 사랑을 저희 딸로부터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불우했던 가정사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려 10년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만 손해본다는 걸 알면서도 참았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정신 차렸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저를 족쇄처럼 올가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해 저를 지배하려 했고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제 운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저를 짓밟으려는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설 때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홀로 눈물 짓고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 딸과 함께 웃을 일만 만들며 보란 듯이 잘 살겠습니다.